이제 한국경제론의 이제 4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들어가지고 뭐 빈곤에서 탈출하고 뭐 이런 부분들 경우는 사실은 지금 조금 더 2차적인 과제고, 가장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술혁신, 세계화, 뭐 고령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런 환경 변화에 우리가 순조롭게 이렇게 적응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뭐 경제 성장이 막 이렇게 둔화가 되고 소득 불평등이 막 커지는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 봐요.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이 시대 흐름에 무엇이 거스르게 만드느냐에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경직화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경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들어가지고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이를 뭐 현상을 이대로 지키는 거죠. 마치 예를 들어 우리가 1800년대 말에 이러다 가지고 전 세계가 들어가지고 문호 개방을 요구하는데 우리 문호 개방을 거부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조선이 붕괴가 되고 일제의 어떤 이 통계를 받게 돼.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의 의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내부의 문제,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이 환경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데, 이 인식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이 과거의 어떤 기점에서 이게 봤을 때는 당연히 사람들은 위험을 기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불확실성을 훨씬 더 크게 느끼고 당연히 변화하기는 싫어합니다. 인식 자체가 경직화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하나의 기회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위험을 부담을 하더라도 변화를 할 의사가 있는 거. 이런 미래지향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인식 자체가 되게 유연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보면 문화란다든지 이런 요소로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문화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의식은 변화왔다는 거죠. 과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1800년대 말에 했던 의식과 지금 오늘날에 했던 의식이 다르고, 또 지금의 의식과 들어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의식이 다르듯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인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특히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의 특히 제도를 만드는 데 결정적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정치와 어떤 경제의 어떤 관계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경제에 대한 인식, 경제 성과에 대한 인식이 정치를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 한다면 제도의 어떤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게 제도를 경직화시킬 수도 있고 제도를 유연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경직화시켰다고 하는 거는 뭐냐 한다면 이런 변화에 대해서 내가 뭘 좀 대응을 해보고 싶어. 이 변화에 따라서 내가 뭔가 새로 뭔가 일으키고 싶어. 아니면 기존 하던 걸 안 하고 싶어.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규제를 통해 가지고 가로막고 있는 거. 어떤 경우에서는 해봐. 왜 못해? 규제를 완화하는 이 두 가지 어떤 문제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뭐 정말 옛날 우리가 이야기로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1960년대 우리가 가난에서 탈출했을 때는 우리는 뭘 택했냐면 미래지향적인 걸 택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규제 완화를 택했던 겁니다. 새로 우리가 도전하는 쪽으로 나아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고 그 이후에 이제 침체되어 있던 거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다 우리가 과거 회귀적이고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나간 나라, 선진국이죠. 그리고 또 아주 최근의 그 경험들은 명확하게 보여주죠. 하나는 뭐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의 어떤 잃어버린 20년을 궁극적으로 왜 일본이 20년을 정말 제로 성장을 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었냐 부분들이 다 제도적 경직성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예를 들어가지고 관료들, 그 다음 일반 국민들까지 특히 정치인들 이 변화를 기피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일본의 궁극적인 원인이 잃어버린 20년을 이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다 그걸 묶는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시사점이 많은 나라라면 나는 당연 남부 유럽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비롯한. 스페인이 지금 우리나라랑 경제 규모가 비슷하고요. 인구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이 처해 있는 나라 상황이 예를 들어 스페인 경우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게 노동시장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시장이 쉽게 말해가지고 대기업 정규직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스페인 딱 그런 케이스인데요. 근데 이 스페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야. 근데 이게 스페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태리, 그 다음에 포르투갈, 이런 말들 남부 유럽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부 유럽에 있던 이 경제 위기는 왜 발생했느냐에 대한 연구를 보게 되면 다 이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런 이 정직성의 문제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이 남부 유럽이 EU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EU라 그런다면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특히 북부 유럽에 있어가지고 뭐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다 이게 EU로 이렇게 통합이 되는데 이 EU가 통합이 되면서 큰 변화가 뭐냐라면 쉽게 말해가지고 자금이 스페인으로 막 유입이 되는 겁니다. 예, 세계 자체가 자금의 이동을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저금리를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가지고 이 저금리는 어디로 가버리냐라면 두 가지예요. 정부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다른 데서 이렇게 해외 투자가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빌딩도 올라가고 뭐 시설이 들어오니까 세금 들어와. 그러니까 세금이 막 이게 세수가 남네. 돈을 팡팡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재정 방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저금리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잘 사는 줄 아는 거죠. 왜? 당연히 물가가 싸지고 그만큼 이 사람들 경우에서 가지고는 좀 삶의 질이 올라가는 이런 느낌 받는데 혁신 의지를 약화시킨 게 이 남부 유럽의 결정적인 문제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경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우에서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지금 정체가 돼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성장과 이 정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대기업 부분은 여전히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을 필두로 해 가지고 대기업 부분들은 나름대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뭐 사실은 요즘에 봤다시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자영업들 이 줄줄이 지금 문을 닫는다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뭐 아예 공장 문 닫을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 사실 이 문제는 일본과는 좀 다르고 오히려 남부 유럽과는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남부 유럽 이런 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대기업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규제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경우에서 가지고 대기업이 예를 들어 투자하는데 투자 규제, 어떤 산업에 진출하면 산업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모든 게 규제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부분에서 가지고 노동 부분이 사실은 이 원래 디맨드 서플라이 여기서 만나고 있었는데 규제를 하다 보니까 노동 수요가 주는 거죠. 줄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해외로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채용을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만일 임금이 말이죠. 해외로 막 나가고 했을 때 임금이 W1에서 W2로 줄었다라면 대기업에 그래서 사람 몰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다 대기업 가려고 그래. 문제는 이 대기업 부분이라는 게 노동조합의 어떤 막강한 힘 때문에 임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만큼의 인력 부분들은 항상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 놓이는 거죠. 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이라도 이렇게 대기업 가서 일하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절비한 이런 부분들이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 어떻게 해요? 중소기업 이런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 중소기업 경우가 어떤 상황에 봉착했냐면 우리는 중소기업 경우에서 가지고 중소기업은 항상 우리가 약자야.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야 돼.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게 나라가 정부가 보호한다고 보호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이미 중소기업도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의 중소기업은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의 중소기업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세계화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이 기술이 있다면 대기업 못지않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 놓치고 오로지 중소기업은 보호에만 치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경우가 다 중소기업에 다질 않아. 왜? 이 중소기업에 간 사람들이 이만큼 임금을 낮춰가지고 중소기업에 일해주면 좋은데 저는 거기서 일 못해요. 뭐를 택하냐 그런다면 이 파란 선만큼은 차라리 난 자영업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영업이 이렇게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무려 4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생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나라 소득 수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임금이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이렇게 조정이 됐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자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기업 부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중소기업의 어떤 이 정책의 어떤 이 보호에 치우친 경직성 때문에 자영업이 이렇게 양성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나라 전체로 봐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일국의 국민소득이라 한다면 결국 노동력의 활용도에다가 생산성을 곱한 게 국민소득과 일치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노동력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노동시장 참가율도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소득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그런 회사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 많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 경우에는 여전히 저임금 부분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력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임금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현재 우리가 시대 변화를 거듭하게 만드는 이 경직화 부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 한국 경제에 지금 놓여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